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70조 규모의 예산 정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나라,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재정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와 남북 협력 등 예산을 두고 여야 간의 입장이 엇갈려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일단 두 분께 문 대통령 세 번째 시정연설이었죠. 총평을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라는 취지의 시정연설이었는데요. 함께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가장 저는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의 진심 어린 시정연설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퇴장하실 때 예. 야당의 의원들과도 악수를 하시고 예.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와 다른 의원들보다는 더 길게 악수를 나눴던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예, 말씀 자체는 좋은 말씀들이 많았어요. 말의 성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소위 포용적 성장 좋죠.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이 정부에서 일자리 참사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예. 그러니까 성찰과 반성적 기저의 말씀은 전혀 없었어요. 어려운데 우리 함께 참고 넘어가 보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셔서 오히려 진솔함이 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예. 소위 기존에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밝히신 소위 3대 경제 기조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예. 이거를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한 마음을 담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고 특히 혁신 성장 강조하시면서 규제 개혁은 말씀하셨지만 예.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이 성장을 가지고 갈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게 돼서 좀 아쉽다 저는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저희가 짚어보기로 하고 스케치라 그러죠. 현장 분위기를 보면 사실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왔을 때는 상복을 입기도 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이 좀 관심이 많았는데 확실히 그 부분은 조금은 나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는 물론 안 쳤어요. 그럴 만한 현안과 사안이 없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조명균 장관을 해임하라라는 현수막을 들 수도 없는 거고 내지는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피켓 시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당 의원들 이제 사당 의원들 다 만나서 악수를 하셨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어쨌든 야당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준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야당은 당연히 저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또 기립해서 박수도 보내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내고 그와 관련된 설명을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하기 때문에 예. 손학규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이미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정당 대표하고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 끝나고 국회 본회의장 소위 방청석에서 귀빈석에서 대통령 연설을 지켜본 건 대통령에 대한 애우다.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 게 많다고 하셨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에 대한 애우는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이고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이 있다면 박수도 보내는 게 저는 어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협치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물론 동의할 수 없는 대목들이 꽤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박수는 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좀 더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오늘 대화 초반부지만 두 분이 약간 의견이 좀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시죠. 네, 지금
먼저 김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함께 잘 살자고 했는데 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반성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 매우 안 좋고 예. 이것이 이제 거시 경제를 차분히 가져가야 되지만 어쨌든 국제적인 상황이 어려움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기업 중심의 경제 운영을 해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얘기가 어찌 보면은 좀 안타까움을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심초사라는 얘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경기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네. 그래서 어쨌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산업화와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도의 성장을 이룬 나라가 흔치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계층이 아직 많이 있다. 이 부분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현실 인식이 안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그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포용 경제, 그다음에 공정 경제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깊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뭐 자화자찬이다. 예. 내지는 반성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더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도드라지게 있다라면 뭐 사과를 하거나 할 문제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방향은 일관되게 가져가야 된다.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땐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게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 있는 사회 각 분야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 적어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 내년 그 예산안에 많은 부분들이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자리의 비용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복지에 들어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생활형 SOC라고 얘기를 또 하지 네.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건설, 토목 이런 쪽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명박 정부에는 해외 자원 개발이란 명목하에 수십조 원을 낭비를 했고, 그다음에 4대강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또 수십조 원의 낭비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가적 손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예.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독단적인 선언이다. 민심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셨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하실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을 맡아서 벌써 1년 5개월이 넘은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전 정부, 전전 정부 탓을 할 때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첫머리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시정연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온 이 자리가 국민의 삶을 돌아보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세요. 예. 국민의 삶을 지금 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일단 청년 고용은 정말 참사라고 할 정도로 예. 뭐 모든 언론이 그렇게 쓰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속이 검게 탄다고 이야기했고 총리도 국회에서 면목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한 정부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상황. 그다음 소득주도 성장이 원인이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죠. 경제학자들이. 그로 인해서 발생한 영세 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뭐 이미 그쪽 분야에서 소위 일자리가 한 30만 개 이상 없어진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통계청 네. 발표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은 한마디 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의 힘겨운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참고 넘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좀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이 없이 그냥 다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지금 말씀은 정말 좋죠. 이 공정한 기회, 정의로운 결과. 그건 누구나 원하는 거지만 예. 정말 그런가, 이 정부에서 정말 그런가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컨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 그 소위 말해서
비정규직에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예. 그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는 거로 지금 나타나서 국정조사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 이게 과연 정의로운가? 이와 관련한 정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단호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예. 이와 관련한 어떤 지적, 그다음에 혁신 성장을 하려면 규제 개혁과 동시에 노동 개혁이 따라줘야 되는데 노동 개혁은 지금 대통령 말씀 전문에 단 한 자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 대통령께서 어떤 이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개인들이 앞으로 새 예산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걸 말씀을 하세요. 그건 좋다고 봐요. 그러나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 구조를 바꾸고 예. 또 제조업의 구조 조정을 하고 정말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한 소위 그랜드 비전, 구체적인 비전 제시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성장을 이야기하시면서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만 했지만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 있어서 규제 혁신이 이루어졌다는 말씀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런 점에서 그런 그 구체성이 부족해서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정연설이 어쨌든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다음 해에 있을 신년연설이나 아니면 또 기자간담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면 될 일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와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안 하고 그것을 회피한다라면야 대통령께서 또 어떤 뭐 국무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 역시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각 부처의 장관은 왜 있는 거며 기관은 왜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정부가 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정치도 왜 하는 건지, 정당이 왜 있는 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시정연설 동안 34분 동안에 담아야 될 국민들에게 정말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 연설 내용 중에 예. 다 담지 못한 것은 다음 기회에 또 담을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너무 좀 그러니까 이상일 의원님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오늘의 시정연설의 내용이 폄훼돼서는 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그건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전수조사 이야기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노동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혁신 성장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기업을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규제 혁신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예. 따라줘야 되는 게 노동개혁이에요. 근데 사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건 왜 그런지 대체로 압니다. 민노총이 너무 세기 때문이죠. 정부가 지금 민노총에 대해서 쓴소리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노총에 지금 노조원들이 가입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개인으로서 민노총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예. 소위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되는데 빨리 되고 뭐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민노총이 이렇게 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선 기업의 소위 부담이 커지는 거죠. 코스트가 높아져요. 그런데 어떻게 그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 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 성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저희 좀 준비한 정부가 이야기가 균형감이 좀 있어야 된다. 준비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 이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요즘 언론 보도들이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장하성 실장에 대해서 교체론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도 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높다고 보십니까? 제가 오늘 이 시정연설을 한 날 교체가 나온 것이 과연 타당하냐 적절하냐인데요. 아직 예.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니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이 지금 아직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놓고 봐야 되는 건 아니냐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무슨 이 두 분의 교체는 사실상 뭐 문책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경제 기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걸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입장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통령이
이 결정을 하지 않았다,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가름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입장 일단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전에도 여러 번 불거졌을 때 그런 청와대 입장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뉘앙스가 같거든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불과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는 아주 이걸 단호히 오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절 그 가능성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직 대통령 결심이 서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두 분이 그러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둘 다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도 기자 생활을 했지만 언론은 어디선가 듣고 씁니다. 예. 특히 여권에서 듣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권은 그걸 언론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일단 떠보기를 좀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당연히 지금 청와대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인사권자이신데 결심이 서지 않았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죠, 청와대에서는. 그러나 인사는 대체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언제든지 저는 이분들을 경질하실 수 있다. 다만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야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야당 지적이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지금 경제가 잘 됐으면 경제부총리, 정책실장 경질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청와대도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그 무슨 이야기냐, 그런 보도는 가치가 없는 보도라고 할 텐데 지금 결심이 서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씀하는 거 보면 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현 정부가 운영해온 이 경제는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혹시 더 덧붙이실 말씀 네. 없으시면 알겠습니다. 주제로 바꿔볼게요. 한반도 평화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거기 보면 기적까지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 이때 여당 의원들께서 박수도 치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비준 그 평양에서의 선언 말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얘기를 꺼내실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이건 좀 야당과의 협치를 염두에 둔 배려라고 보면 될까요? 봐야겠죠. 지금 야당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이제 특히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예.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하면 오늘 시정연설의 전체 내용이 다 통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자제를 하신 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지금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적대행위가 다 모든 게 중단되는 예. 날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 동의안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도 양극화 해소와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번 국회 예산안에 충분히 협조하고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냈고, 다만 바른미래당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좀 부정적으로 입장을 냈는데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이 이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그 보고서가 한번 보도가 여의도 연구소 아니요, 저기 다른 곳인가요? 예, 한국정치연구소,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정치 분야와 사회 분야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했는데 예. 여기서 가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그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때문이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안을 내놓고 보수 지지자들의 결집을 좀 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걸 인용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정말 기적같이 찾아온 올해 이 평화 그 조성을 위한 노력과 대통령의 노력과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 이것이 일부 야당에 의해서 계속 훼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 어려워진 경제를 해결하는 큰 축이다라는 것은 모두 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계 유력한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경제 기관에서도 그런 거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정치권이 이제는 하답해야 될 때다. 알겠습니다. 네, 그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거를 정말 살려야 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더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압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북한한테 기적 같은 기회거든요. 지금 북한이 말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이야기하지만 행동으로 많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은 제재를 더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한국 기업에까지 옥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엊그제 악랄한 대북 제재다 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면 제재에서 자기들이 풀려나가지고 정말 정상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대접받고 활동하려면 정말 비핵화 제대로 해야죠. 예. 미국이 말하는 최종적이고 충분한 비핵화를 해야 되겠죠. FFVD라고. 예. 그런데 그 과정으로 지금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현 정부가 북한을 더 설득을 하고 압박을 해서 정말 기적 같은 기회를 당신들이 놓치면 안 된다. 이걸 잡아라. 그래야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야당이 지금 판문점 선언 비준을 하지 않는 데는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북한이 그렇게 행동으로 말만큼 행동으로 움직여주질 않기 때문에 지금 좀 신중하게 가보자라는 맥락이죠. 게다가 미국의 대북 제재는 훨씬 강화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현 정부가 지금 시정연설에서도 대통령께서 밝혔지만 내년에 남북협력기금을 훨씬 또 많이 증액을 합니다. 1조 1천억 원을 편성을 하죠. 그러니까 남북철도협력, 도로협력 등등 산림 협력. 좋습니다. 북한이 정말 비핵화 길로 나와서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한다면 이 협력의 길도 트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돈은 많이 예산은 책정을 해도 북한이 비핵화 길로 제대로 안 나온다면 사실은 협력할 기회가 없어요.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를 정확히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한 면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9일 날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비핵화 속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디다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결에 대해서 낙관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전임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70년간 전임자들은 70년간 해왔지만 본인은 4개월 동안 성과를 이루고 내고 있다. 그래서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네.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서 또는 제재에 대해서 강도 높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간 선거가 이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면 2차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면 저는 그 속도,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비핵화 진전이 더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평양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비핵화는 우리가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 후세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줄 것이다라고 남북 정상이 약속했다라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비핵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판문점 비준 선언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이제 이 말씀 네. 관련해서 짧게 11월 6일 날 네.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희망을 걸어야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실무자들이나 협상을 이렇게 다뤄본들은 말들이 다르다는 거고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가지고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만났을 때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곧 미국 정상회담 2차 회담이 또 열릴 걸로 봤어요. 4차 방북 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별 진척이 없어요. 물론 다음 주에 북미 실무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비핵화와 관련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비핵화의 입구. 북한의 핵무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핵시설은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핵물질을 얼마나 쌓아놨는지 이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미 또 정부가 이 한미 동맹이 좀 흐트러진 거 아니냐 많은 걱정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정말 미국과 제대로 소위 소통을 해서 동맹을 철석같이 해서 북한을 비핵화 길로 유도하는데 여러 가지 설득과 압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 2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금 잠잠한가 싶었는데 개파 갈등이 다시 노출이 됐습니다. 어제 홍문종 의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이제 본심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지만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전당대회를 할 때 친박의 어떤 분이 대표 주자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홍문정 의원이나 정호택 의원이나 이런 분들 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현재 자유한국당 당권을 사실상 잡고 있는 분들은 김병준 위원장이 계시지만 지금 탄핵에 찬성했다가 바른정당 갔다가 복당한 분들이란 말이죠. 그분들을 겨냥해서
지금 이제 소위 친박 핵심들의 공세가 시작이 된 거죠. 예. 그거는 왜 그러느냐. 지금 소위 태극기 부대로 일컫는 분들의 상당수가 또 자유한국당으로 당원 가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한 5천 명 되나요, 그분들? 숫자는 지금 뭐 계속 늘어나고 예.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박의 이제 목소리가 좀 커진다고 봐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되면 또 대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전당대회는 어떤 정당이든 예. 서로 뭐 이거 당권 주자들끼리 예. 싸우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한국당은 뭐 계속 당 틀은 유지하겠지만 내부는 뭐 한 지붕 두 가족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상황을 김 의원님께 여쭤볼 때 사실 전 재미있습니다. 이 밖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떨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 눈과 귀를 의심하는 발언입니다. 뭐 탄핵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예.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2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현역 정치인에서 입에서 나왔던 얘기고 예. 그다음에 같은 당에 있는 이제 당시에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였던 거고 그리고 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보수가 통합이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바른당에서 그 당시 바른 정당에서 예. 이제 들어온 분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권력 교체기에 이제 튀는 발언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거 국민들이 봐도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이 자유한국당이 쪼개지느냐 아니냐가 이제 제가 국감 끝나면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도래할 거다라고 많이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쪼개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정말 다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서 필패니까. 그래서 쪼개지는 않지만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정말 그 과도한 말풍선들이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할 거다. 과도한 걸 해서 아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도 무슨 탄핵감이 지금 이 정부가 탄핵감이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연구소에서 낸 결과치를 가지고 좀 의원들이 정독을 좀 하고 보수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유언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지금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나름대로 좀 뭔가 쇄신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데. 치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김병준 비대위 체제 전의 상황, 그러니까 지방선거 참패하고 친박 비박이 엄청 싸웠잖아요. 그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서로 하면은 한국당이 그 비대위에서 한 거는 뭐가 되느냐 이런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좀 쇄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좀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나름 강하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네, 그 사실은 친박 의원에 대해서 나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예. 하셨고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노련미를 발휘하면서 소위 당에 어찌됐든 표면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친박 비박 충돌은 이분이 잠재우셨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조금 드러났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쇄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 받고 이제 소위 이제 다시 심사를 해서 물갈이를 할 텐데 그런 인적 청산 작업이 어느 정도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당의 어떤 정체성과 비전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라서 이분이 뭐 성공할 거다 또는 뭐 실패할 거다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기대감을 갖고 지켜는 보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맡고 계시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